이번 시간은 삼상 교류 전력이 되겠습니다. 삼상 교류 전력요. 자, 첫 번째, 삼상 교류란 무엇인가? 자, 삼상 교류는 3분의 2 파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평등 자장 내에서 도체를 회전시키면 주파수는 같으나 각각의 위상이 120도씩 달라지는 기전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교류 방식을 삼상 교류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분의 2 파이라 했는데 여기서 파이는 라디안법에 의한 파이 3.14가 아니라 180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좌를 만들어 놓고 N극이 존재하고 S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전 도체를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회전 도체를 회전을 시켜요. 자, 그때 이 부분이 전류가 들어간다. 이 부분이 전류가 나온다. 즉 이쪽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형성되었을 때 이때 1회전을 했을 때 발생되는 파형은 이러한 관계의 파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서 크로스 도트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도체가 회전하면서 자속 파이의 쇄교량이 변하여 그때 자속 파이의 쇄교량이 최대치가 되는 부분을 우리는 최대값 부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감소해서 최저가 되는 부분을 이 0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도체를 위상을 120도만큼 둔 상태에서 3개의 도체를 일괄적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각각의 위상이 120도씩 앞서고 뒤지고 해서 그 파형을 모두 합산을 하면 이러한 삼상 파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도체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그리고 처음에 기준값을 하나 선정을 하고 이 도체의 각각 위상을 120도씩만큼의 위상차를 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회전을 하면 삼상 교류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것을 A상을 기준으로 삼상 교류를 벡터로 표현하면 B상과 C상은 크기는 같고 위상이 각각 120도인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삼상 교류라고 한다. 자, 이 삼상 교류를 우리가 결선법이란 것을 하여 몇 가지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Y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Y결선은 각 상의 세 상을 이렇게 가운데점을 묶는 형태로 결선을 하였고 이때 특징은 상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선에 흐릅니다. 상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선에 흘러요. 그래서 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든 선에 흐르는 전류든 같다입니다. 두 번째, 이 성간전압은 이것을 우리가 VL이라고 할게요. 이 성간전압은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만큼 큽니다. 그럼 반대로 이 VA 값을 우리가 상전압이라 했을 때 이 상전압은 이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위상은 성간전압은 30도만큼 위상이 앞서며 상전압은 30도만큼 위상이 뒤지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Y결선 형태로 결선화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1, 2차 간의 위상차가 없다입니다. Y결선 2개를 가지고 결선을 하면 1, 2차 간의 위상차가 없고 그 다음 수식으로 봤을 때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다. 즉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히 용이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큰 전압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값을 루트 3으로 나눈 값만큼 걸리기 때문에 고전압에 유리하고요. 자, 그 다음 평형 3상에 했을 때
평형 3상이라는 것은 크기가 같고 위상이 120, 120, 120인 교류 3상을 우리는 평형 3상이라고 합니다. 평형 3상일 때 이 가운데 점 묶는 부분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즉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지를 한다거나 혹은 이 부분을 통해서 중성선을 하나 인출할 수 있는 특성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이 상에 어떤 고조파 성분이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다면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 성분은 이곳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신에 이 인근에 통신선이 지나갔을 때 유도장애를 줄 수가 있다.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어디에? 인접통신선에. 자, 첫 번째 1, 2차 간에 유상차가 없고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 배고 그 다음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어 이상전압에 대해서 변압기를 포괄할 수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접지 시 이 부분을 통해서 제3고조파가 흘렀을 때 인접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줄 수가 있다. 자, 개념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없이 조건에서 Y결선이라고 했고 상전압 100V 그 다음에 부하의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5mm 했을 때 선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Y결선의 조건을 보시면 전류는 상전류나 선전류가 모두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선전류 값을 물었기 때문에 전력선의 임피던스와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Y결선 같은 경우는 전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전류를 기준으로 문제를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상당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 시로값을 구하시면 제곱 루트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상전압 값을 줬죠. 상전압 100V 그대로 계산하시면 10A가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선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델타 결선 혹은 환영 결선이라고 합니다. 델타 결선, 환영 결선. 이 델타 결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인가된 전압이 여기 걸려있는 분명 없이 전력선과 전력선 사이에 걸려있는 성간전압입니다. 이 전압이 그대로 어디에? 상에도 걸립니다. 하여 이 델타 결선은 전압이 같은 특성이 나고요. 두 번째,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값과 그 다음 한 상에 흐르는 전류값을 비교했을 때 전력선에 흐르는 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루트 3배만큼 큰 특성이 나와요. 그럼 반대로 여기 한 상에 흐르는 전류값은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값은 선에 흐르는 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눈 값만큼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전압은 같고 선전류는 루트 3의 IP 그 다음에 상전류는 루트 3분의 1 IL 이게 선전류가 되겠습니다. 상전류, 선전류 이게 상, 이게 선입니다. 자, ILVP로 통일했는 이유는 평형 3상을 기준으로 크기가 모두 같고 위상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선을 계산을 하든지 간에 그 값은 모두 같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상전류 값을 IP, 선전류 값을 IL 형태로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델타 결선의 특성을 보시면 먼저 두 개를 변압기 형태로 1, 2차를 형성했을 때 1, 2차 간에 유상차가 없고 그 다음에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고 그 다음 평형 3상을 만들었을 때
크기 같고 위상이 120도인 평형 3상을 만들었을 때 이 각상에서 발생되는 제3고조파 전류값은 이 안에서만 이렇게 맴맴돕니다. 즉 고조파 성분은 이 삼각형 이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전력선 쪽으로는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의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제3고조파를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제3고조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접통신선에 유도장애가 없다. 이런 문구가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델타 결선은 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상전압 및 지락사고 시 방호가 어렵다. 하여 장거리에서는 잘 쓸 수가 없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상의 전류가 10A, 각상의 저항이 4, 리액턴스가 3옴이라고 한다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앞서 제가 전력 계산할 때 P는 VI 코사인 세타씩 하나 있었고 P는 I 제곱 R식이 있다 있습니다. 일단 단위가 와트, 소비 전력이기 때문에 이 두 식 중에 한 가지를 쓰는데 역률이 있으면 위의 식을 쓰고 역률이 없으면 아래 식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상일 때는 위의 식일 때는 곱하기 루트 3, 아래 식일 때는 곱하기 3을 쓴다 했고 대신 루트 3을 적을 때는 전압과 전류는 선간전압, 선전류, 그 다음 3을 적을 때는 전류와 저항은 상전류, 그 다음에 한상당 저항값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역률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식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델타 결선이면 3상이죠. 그러면 곱하기 3을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I는 한상당 전류 그대로 10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값은 한상당 저항 4를 넣으셔갖고 계산하시면 즉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200W가 나와요. 자, 세 번째 V결선이 됩니다. V결선은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고 있을 시 한상이 고장이 났을 때, 즉 삼각형으로 이렇게 델타 결선을 운전하고 있을 때 한상이 고장이 났습니다. 즉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V결선이라고 하고 이때 V결선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델타 결선의 3개의 값 중에서 한상당 용량, 즉 루트 3 곱하기 델타 결선으로 운전했을 시 한상당 용량 P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V결선 시 이용률은 86.6%입니다. 결과식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 V결선 시 출력비는 57.7%입니다. 결과식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kVA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했다. 지금 요거 2대를 V결선했다 했습니다. 이때 삼상 전력을 공급할 때 출력값은, 즉 V결선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델타 결선에서 한상당 용량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173.2.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임피던스 변환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각상의 임피던스가 모두 같고 인과전압이 동일할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 Y델타 변환. 이렇게 Y결선으로 존재하는 결선을 이렇게 삼각결선으로 바꿔왔을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3배만큼 증가합니다. 결과식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입니다. 이제는 델타에서 Y로 변화했을 때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결과식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1번과 2번의 조건은 각 쌍의 저항값들이 모두 동일하고 인과전압이 같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결선만 바꾸었을 때 특성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삼상전력입니다. 앞서 했는데 전력을 구할 때 역률이 있냐, 그 다음 역률이 없냐입니다. 자, 역률이 있을 때는 삼상을 계산할 때 루트 3 구하시면 되고요. 역률이 없을 때는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역률이 있을 때는 루트 3, 없을 때는 3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피상전력은 역률값이 없죠.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입니다. 즉 단위가 kVA가 나오고 전전압 전전류일 경우에는 루트 3을 붙이시고요. 전체 합성 임피던스 값을 구할 때는 곱하기 3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될 식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저자 디바이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용량값을 줬을 때 역률은 PA분의 P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에 좀 더 적으시면 전체 전류에 대한 통상 전류의 P, 그 다음 역률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전력계법이 됩니다. 자, 3상이 있습니다. A상, B상, C상 3상이 있는데 이 3상 전력을 전력계 2대를 이용을 해서 즉 이 첫 번째 전력계에서 구했는 전력값입니다. 지시치라고 받겠습니다. 지시치가 P1, 두 번째 전력계에 의한 지시치를 P2라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조합을 해서 유효, 무효, P상, 역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개의 지시치를 이렇게 더하면 유효 전력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과 300W로 지시했으면 두 개의 전력을 더하면 전체 유효 전력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개의 전력계의 지시치 차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하시면 무효 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 곱하기 루트 P1 제곱 플러스 P2 제곱 마이너스 P1, P2식을 이용을 하시면 P상 전력을 구할 수 있고, 유효와 P상 전력의, 즉 P상에 대한 유효의 B는 우리 앞서 역률로 배웠습니다. 이전력계법에 의한 유효와 P상 전력을 공식을 대입을 하시면 이전력계법을 통한 역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력계법으로 3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지시치 값이 200과 200이라고 한다면 부하 전력, 단위를 보시면 와트이기 때문에 유효 전력이 되겠죠. 두 개의 값을 더하시면 400W가 나옵니다. 전기 기능사에서 이전력계법에서 제일 잘 나온 형태는 다음과 같은 유효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전력계법의 지시치 값이 만약에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는 역률이 100%고요. 두 개의 값 중에 하나의 값이 0이다 라고 했을 때 역률은 50%, 하나의 지시치가 하나의 지시치 값이 2배가 되었을 때는 그 역률 값은 86.6%가 됩니다. 이것 또한 조건으로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7 비정연파와 과도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비정연파라는 것은 정상적인 정연파가 아닙니다. 어떤 일그러짐이 들어있는 파를 우리는 비정연파라 하고, 그 비정연파가 발생되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 혹은 변압기에서 철심의 자기포화,
혹은 히스테리시스 현상에 의한 여자 전류의 일그러짐, 혹은 다이오드 비직선성에 의한 전류의 일그러짐 등에 의해서 정연파가 되지 못하고 일그러진 비정연파가 됩니다. 이때 비정연파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주파수 항의 합을 우리는 비정연파라고 표현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비정연파라는 것은 직류 성분과 무수히 많은 코사인 값과 그 다음 사인 값의 합을 우리는 비정연파라 하며,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 것을 푸리에 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 푸리에 급수 같은 경우는 기능사의 결과식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압이 존재합니다. 존재했을 때 이것을 전개를 했을 때 어떻게 쓰느냐? 우리가 앞서 비정연파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표현되는 것을 보면 직류 성분과 그 다음에 기본파와 그 다음에 이 기본파 안에 또 다른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는 고조파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느냐? 비정연파랍니다. 자, 이때 V0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값을 우리는 직류 성분이라 하고요. VMN, VM1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제타1. 자, 이게 사인 성분이고요. 사인 성분. 그 다음에 세타1, 세타2, 세타3. 그 다음에 오메가 T 앞에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파에 또 다른 파가 포함되어 있는 2고조파, 3고조파 형태가 돼요. 이것을 쭉 합성을 하시면 직류 성분은 V0, 주파수랑 관계없기 때문에 V0 그냥 가시고, 기본파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최대값 VMN 사인 N이 고조파의 차수입니다. 고조파 차수라고 보시면 돼요. 차수. 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N. 이것을 푸리에 급수의 전개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시록값 형태로 표현을 한다. 어떻게 하느냐? 시록값은 제곱 루트 형태로 표현되죠. 직류 성분은 그냥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최대값 형태는 시록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눠주십니다. 시록값일 때는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것처럼 최대값일 경우에는 루트 2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100 루트 2, 이게 200 루트 2, 이게 300 루트 2라고 돼 있다. 그러면 시록값은 이 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만약 이걸 100이라 할게요. 그러면 100제곱 플러스 100제곱 플러스 200제곱 플러스 300제곱 되겠죠? 만약에 이 루트 2를 제거했는 100, 200, 300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음 식을 통하면 100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100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200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300 전체 제곱, 이렇게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시록값은 무엇이냐? 자, 앞에 있는 3은 직류 성분, 그 다음에 10루트 2가 최대값, 5루트 2가 최대값입니다. 시록값 구할 때는 위상과 관계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최대값 부분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의 시록값을 구해봅니다. 루트 2 나눠주시면 10, 루트 2 나눠주시면 5, 앞에 3은 직류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옵니다. 루트 3제곱 플러스 10제곱 플러스 5제곱,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11.57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외형률, 일그러짐률입니다.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파의 시록값 분의 정고조파의 시록값, 말도 나오고 공식도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정연파의 임피던스 계산. 자, 우리가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이런 게 있다면 비정연파의 임피던스는 반드시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그러짐을 주는 요소가 고조파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항과는 무관해요. 왜? 주파수랑 무관하기 때문에 저항과는 무관하고요. 주파수가 있는 곳에 고조파의 차수가 붙습니다. 주파수가 어디? 여기 붙죠? 왜?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있는 곳에 고조파의 차수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는 XL은 여기 N고조파가 이렇게 붙고요. 즉 배로 증가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C는 고조파의 차수가 여기 붙습니다. 즉 N분의 1배로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도 현상이 되겠습니다. 과도 현상은 t는 0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t는 0에서 어떠한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 후 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나타내는 전압이나 전류의 여러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 스위치를 닫습니다. 닫았을 때 닫는 직후 그 다음에 직전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R과 L의 부하가 있을 때 내가 이 부하를 작동을 시켰을 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의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정상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상항의 값과 과도기항에 나타나는 전압, 전류의 조건을 우리는 과도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과도현상은 상당히 어려운 파트이고 전기 기능사에서는 기본적인 형태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표 중에서 전류하고 시정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요거 두 개. 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R이 25, L이 10헬리인 경우에 시정수는 했습니다. 시정수, RL 회로에서 시정수는 R분의 L 값이 됩니다. R이 20, L이 10, 0.5 세커가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값이 되겠습니다. 자, R과 C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압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데 요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시정수가 특기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이 돼요. 그래서 RL에서는 R분의 L, RC에서는 RC 이게 각각의 회로에서의 시정수 공식이 됩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RC 회로의 C 양단에서 전압이 12.64V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시정수를 물었습니다. 자, 저항과 C를 곱해주시면 되고 저항은 2000kg니까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C는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4세카가 되겠습니다.